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 구강사 배영표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2025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시험 당일입니다. 이 당일에 에듀윌 노량진 학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총평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도 간략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고요. 사실 진짜 우리가 궁금했죠. 뭐가? 이번 2025년 개정되는 국어시험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 저도 궁금했고 우리 학생분들도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대표 삼을 수는 없죠. 왜? 지방직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출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두 회분만 가지고서 그 흐름을 명확하게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죠. 뭐 그런 식이라면 사실 우리 뭐 예전 시험 대비할 때 기출 문제풀이를 막 몇 개년, 막 7개년, 8개년 또는 뭐 10개년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는 뭐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실제 이제 예시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료니까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지방직 시험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뭐 26년 시험의 방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난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난도는 한 중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받아들이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 난 그것보다도 더 쉬웠다. 솔직히 하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무난했다라는 평가 나도 주변에서는 듣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좀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난도는 좀 높지 않았다,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사실 다 무난했어요. 우리 출제 3영역이잖아요. 문법, 비문학, 논리. 사실 이 세 영역 자체가 다 무난했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출제 3영역 먼저 문법, 그리고 비문학, 논리형 이렇게 3영역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출제 문제 범위를 한번 문제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문법은요. 4문제라고 보는 게 적절하고요. 비문학은 11문제. 근데 뭐 사실 강화, 약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비문학 유형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것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18번, 19번 이런 문제도 비문학 문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3문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11문제 정도. 그리고 논리형이 5문제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화 약화 문제 그 두 문제를 요 비문학으로 토스하면 사실상 순수 논리 문제는 3문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건데요. 일단 문법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문법은요 조금 의미점은 있어요. 일단 공공언어 바로 쓰기 역시나 기출에서도 이번 2025년 국가직에서도 1번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예시 문제에서도 계속 1번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됐었죠. 아마도 고정적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언어 바로쓰기가 출제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난도가 아주 높게는 출제 안 됐고 우리 학생들 충분히 푸실 수 있게 그렇게 출제는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의의점 이제 일반 문법 문제죠. 그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반 문법. 요게 한 문제 출제됐고 요게 이번에 지문형으로 3문제가 출제됐거든요. 3문제. 그런데 어떤 의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일반 문법 문제가 예시 문제에 비해서 다소 많이 출제된 경향성을 보여요. 이게 사실 예시 문제 1차에서는 뭐 이게 사실 보기 나름이라 좀 애매한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1차에서 사실 애매한 문제도 있었는데 순수하게 이건 정말 문법 문제야 누구나 다 동의할 법한 그런 문제는요 사실 2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언어 바로쓰기 1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2문제에서 이 문법 영역이 3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시 문제 2차 같은 경우는요 엄밀히 말하면 문법 문제가 1문제? 그러니까 공공언어 쓰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적게 나왔어요. 사실 문법 문제 어디 있는데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적게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예시 문제 2차가 1차보다 더 뒤에 나온 문제니까 이거 뭐 잘못하면 문법 문제가 좀 과하게 적게,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한 문제로 이제 고정화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우리 마치 문학 사실은 사라진 거잖아요. 여기다 안 적었잖아요, 문학. 그죠? 근데 문학을 비평문 형식으로, 문학 이론 형식으로는 출제하고 실제 출제됐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만 걸쳐놓고 사실은 출제되지 않는 영역, 마치 문학처럼 그런 경우의 수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영역이에요. 2차 예시 문제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1차 예시 문제에서 문법 문제는 너무나 확실한 문법 문제였죠. 그런데 2차 예시 문제에서는 사실 이거를 문법 문제로 봐야 돼? 이것도 그냥 생 비문학 문제. 그러니까 읽고 푸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비문학 문제로 보는 게 좋아 라고 해야 될 정도의 문제들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문제처럼 유명무실하게 문법도 사라지는 수순인가? 라는 고민도 좀 들었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출에서 그 고민을 확실하게 깼죠. 일반 문법 문제 3문제 출제됐고요. 정말 문법스럽게 출제됐죠. 그죠? 물론 난도가 낮을 뿐이에요. 난도가 쉽게 출제됐을 뿐, 일반 문법 문제 확실히 나는 비문학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문법 문제야 라는 포지션을 분명히 밝혀주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좀 낮은 편이었죠. 그리고 지식 없이도 얼마든지 읽고 풀 수 있게는 출제됐죠.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인역처 예시 문제에서도 읽고 풀 수 있게 출제됐고요. 실제 그렇게 내겠다라고 인역처에서 실제 가이드를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풀 수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허나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가 문법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읽고 못 풀까 봐가 아니에요. 뭐죠? 난도를 낮추고, 그죠? 체감 난도를 낮추고, 시간적으로 이득 보고, 실수를 줄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국어라는 영역 자체가 어쩌면 이제는 옛날 유형과는 다르게 미리 뭔가를 해두기가 애매한 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내 지식을 발휘하는 것 뿐이지 내가 미리 뭐를 준비해 놓으면 이거는 이 정도 베이스로 내가 보장을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잖아요. 독해라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보장을 받는 영역인가요? 점수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장을 받기가 좀 어려운 시험이 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문법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록 읽고 풀 수 있지만 중요 핵심 개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한번 접해두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체감 난도 줄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매우 이득 보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 없애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과할 필요는 없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잘 출제가 됐어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뭐 합성어, 파생어, 직접 구성 성분 그 문제, 사실 정말 내가 이 지문을 미리 읽어본 지문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비슷한 지문, 이 내용이랑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의 요만큼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지문들 너무 많이 읽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거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직접 구성 성분 나오는 순간 이거 그냥 그 내용이구나 하고 가볍게 가셨을 거고, 뭐 헷갈릴 부분도 없죠. 물론 이 문제 자체 난도는 좀 낮았기 때문에 읽고서도 충분히 풀 수는 있었을 때 확실한 건 도움은 받기 좋았다. 그리고 의와 관련된 발음 문제도 나왔죠. 이것도 제가 문 풀 때 여러분들한테 쫙 민주주 의 이거 기억나시죠? 이 의와 관련된 공식을 딱 말씀드렸고요. 이거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방향의 몇 가지 발음 공식들, 의와 관련된 발음 공식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리 한 번만 해두셨으면 몇 초 컷일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5초 컷? 5초, 10초, 10 확실한 건 5초는 좀 오바여도 10초 이내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분 동안 읽고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문제를 10초 만에 끝냈다. 또는 뭐 1분 30초 동안
내가 할애해야 될 그런 문제를 10초 컷으로, 그것도 오해 없이, 그것도 실수 없이 끝냈다. 이거 뭐 정말 큰 도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미리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의 자의성 문제. 이거 뭐 제가 맨날 자의성과 관련해서, 물론 이 자의성은 핵심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핵심 영역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기본 이론에서 항상 수업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다 그대로 나오죠. 추상성 이런 것들 그대로 언급이 됐고요. 거기에서의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답 선택지도 그 자의성의 포인트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의성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접근했어야 유익한 문제였던 건 팩트거든요. 이거 사실 그렇게 친절한 지문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밑에 선택지 대비 친절한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자의성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알고 계셨고 포인트 잡고 계셨으면 사실상 뭐 문제 될 거 1도 없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법은요. 문항수가 좀 그래도 예시 문제보다는 좀 더 비중 있게 나오면서 그리고 확실한 문법 포지션을 보여줬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방직과 관련해서 문법 문제 4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법한 그런 개념들은 좀 정리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문법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난도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도 뭐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뭐 최고 긴 지문들도 사실은 뭐 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시험들도요. 한 요 정도 지문에 요게 한 문제 이런 시리즈의 문제들은 흔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 이거보다도 더 짧아요. 이번에 출제된 지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 또는 뭐 지문의 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높게 느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영역과 관련된 그 지문들을 접하면서 조금 잘 안 읽히시고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수는 있어요.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난도 자체가 높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치명적인 지문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죠? 올바른 판단은 아니겠죠.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 지문 없었고요. 그냥 무난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 무난하다고 느끼려면 내가 무난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독해력은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꾸준하게 공부 기간 길게 잡고 열심히 데일리 컨셉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사이즈가 나온다. 독해력 자체가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한 달 빡세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비문학 독해 무난했다는데 왜 나는 안 무난했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물론 그 당일 컨디션 자체가 조금 그날따라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좀 변칙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 독해력 자체가 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강사나 아니면 주변의 학생들이 무난하다고 평가 내린 문제에서 왜 나는 무난하게 못 받아들였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나의 독해력 자체가 아직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이라도 발버둥 치셔야 돼요. 우리 지방직까지 시험이 아직은 좀 남았거든요. 그리고 혹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길게 남았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지금부터. 혹 아직도 데일리 컨셉으로 비문학 문제풀이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 시작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제 교재지만 좀 송구스럽지만 제 교재 추천드린다면 딱짜리 아니죠. 왜 옛날 거죠. 왜 옛날 걸 외치죠? 동만살 아시잖아요. 그죠? 동만살. 독해력만이 살 길이다. 훈련편입니다. 예스24 이런 데다가 동만살이나 제 이름 검색하셔서 데일리 컨셉으로 주 5일 연습하는 거 무려 6개월 분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주구장창 풀 수 있는 그런 교재. 이거 지금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 무조건 드립니다. 이거 데일리 컨셉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아주 지독하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문학에서 유형적 분석은 꼭 해두시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본 이론에서 유형적 접근을 쫙 해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 주제 찾기 유형, 일치 브릿지 유형, 아니면 뭐 개요 수정 유형, 문장 배열 유형, 빈칸, 네모 빈칸, 뭐 밑줄 유형 많이 말씀드렸죠. 그 유형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비문학은요, 난도적으로도 쉼이 없지만, 그러니까 뭐 치명적인 어떤 난도의 지문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형에 있어서도 어떤 쉼이 없어요. 유형에 있어서도 예시 문제에서 보여줬었던, 또는 우리 그동안의 공무원 기출들에서 보여줬었던 그 비문학 유형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유형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어떤 센스를 좀 내 독해력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인 분석도 꼭 필요하다. 혹 유형적인 분석 안 해놓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기본 이론을 들으시든지 하면서 그 유형적인 분석을 해두셔야 이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유형적 낯설음은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 독해력으로 읽어나가는 거죠. 근데 유형적 낯설음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냥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유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혹스럽죠. 이게 실제 시험이면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비문학 말씀드립니다. 데일리 컨셉으로 열심히 연습할 것, 유형적인 접근 해나갈 것, 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논리형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형, 아까 순수 논리형은 3문제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의의점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의의점이 있냐면, 물론 난도 자체는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논리형 자체도 난도 자체가 매우 쉽게는 나왔어요. 허나 어떤 의의점이냐, 인역처 예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논리형 문제가 나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역처 예시 문제에서의 유형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연역 추론, 그러니까 3단 논법과 관련된 전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제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제 1, 전제 2, 결론, 이런 유형이었죠. 전제 1 이렇고 전제 2 이렇다. 그럼 결론은 이거죠. 또는 여기를 주고 여기를 네모칸으로 뺄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유형 아니면 조건과 대우를 통해 제 수업 기준으로 항상 드리는 표현,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논리 유형, 그것 2가지로 보통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유형만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난도 자체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체감적으로는 그래도 뭐 풀만했어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유형적으로 본다면 소위 얘기하는 이 유형들을 벗어나는 7급 민경채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PSAT 시험, 언어논리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 출제됐죠. 그죠? 그래서 유형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좀 다양화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게 유형적인 얘기를 먼저 드린다면, 이런 식의 유형만 연습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경채 7급 그런 유형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난도가 낮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난도 낮게 출제된 데에서 힌트 1-2개만 도려내면 이거는 어려워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으로 이게 판에 박힌 듯이 우리 9급 시험은 이런 유형, 아니면 뭐 연결고리, 대우 이용한 그런 연결고리 유형만 출제되겠구나 한다면 정말 극오해시고요. 여러 유형,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출제되고 있는 7급 민경채라든지 아니면 7급 국가직, 아니면 뭐 5급 PSAT, 이런 데서 출제되고 있는 PSAT 시험 언어 논리 유형에서 응용돼서 난도만 살짝 낮춰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을 좀 너무 과한 난도가 아닌 이상 접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2026년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시라면요, 좀 난도가 높은 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쉽게 나올 거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도 또 보여준 겁니다. 난도는 좀 낮은 걸 가되 다양한 시험들, PSAT 시험의 언어 논리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논리 문제 유형, 그런 유형들을 좀 다양하게 접해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학생분들 뭐 지금 따끈따끈하게 만나본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유형. 이거 이런 유형이 아니네. 이거 민경채 스타일이네. 이거 이런 문제도 결국 나왔구나. 근데 너무 쉽게 내긴 냈다. 지금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경채 스타일이냐 뭐냐 몰랐어도 뭐 너무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이번 시험 점수로는 어떤 의의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형으로서의, 앞으로 이런 유형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유형으로서의 의의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양한 민경채 스타일, 민경채 7급 뭐 대표적으로 그런 스타일들의 언어 논리 문제를 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낯설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는요, 이런 유형적인 접근도 중요한데 사실 뭣도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인 이론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연언, 선언, 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논리들을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이론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런 대표성 있는 유형들도 많이 풀어보시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경채 7급 같은 데서 출제되는 다양한 유형 문제들도 너무 과한 난도는 버려요. 푸시면서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좀 그래도 난도가 좀 적절히 조절된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도요. 사실 되게 쉬운 것들도 많이 출제돼요. 민경채에서도. 그런 것들 좀 골라서 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매우 좋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세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방직 남았죠? 이 의의점을 바탕으로 지방직 공부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2026년 대비하신 분들도, 근데 이것만 안 돼요. 26년 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보는 지방직까지도 다 살펴보시고서 그걸 통한 결론을 통해 26년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평은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이제 문제풀이 간단히 들어갈 건데,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제 난도 자체가 높지 않았죠.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풀이에 대한 니즈 자체가 높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문제만 발췌해서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좀 빠르게 큰 거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문서인데요. 일단 마스터 플랜, 뭐 기본 계획 이렇게 바꾸는 건 뭐 끄덕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입니다.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근데 디귿 보면 위탁하다, 이거는 다른 대상한테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수주한다고 하면은, 이 수주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A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뭘 수주했다 그러면 일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은 쪽, 일감을 받은 쪽이 하는 표현이 수주한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맡기는 입장이니까 수주한다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받는 입장이 수주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맨날 드린 말씀이잖아요. 지나친 명사나열 피해라.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뭐 하는 짓이죠? 이렇게 명사나열하지 마라. 조사랑 서술어적 표현들을 골고루 써주면서 부드럽게 표현해라.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들 드린 거잖아요. 그게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요 문제 나올 거 딱 나왔잖아요. 이 개요 문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개요 문제 접근할 때 4가지 유형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4가지 뭐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4가지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짝을 잘 맞춰라. 이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로마자 2 해가지고 뭐예요? 원인이죠. 그럼 로마자 3 해가지고 뭐예요? 개선 방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원인이 지금 하위 항목으로 1, 2, 3 되어 있으면 개선 방안도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 그리고 이게 배정상 요 위치까지도 이게 맞아야 된다. 짝을 잘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네모박스로 뚫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뭐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근데 얘는 아주 친절하게 선택지 1번이 이렇게, 선택지 2번이 이렇게, 3번이 이렇게, 너무나 아주 우리에게 땡큐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마자 2-1 보시면 청소년의 노동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부족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 뭐겠어요? 선택지 1번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 나가는 건데 4번은 짝을 맞출 게 없다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요 수정 유형에서 딱 그대로 나왔죠. 정말 딱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제를 만나면서 이거 좀 당혹스러우셨던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요 수정, 이거 유형 분석할 때 이렇게 접근하라고 했지. 딱 그렇게 냈네. 원인 개선 방안.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비문학 유형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문법 문제인데요. 이거 직접 구성 요소 진짜 엄청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비슷한 느낌의 지문을 우리가 정말 여러 번 풀어봤어요. 읽고 풀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요소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맨날 드리는 말씀. 눈웃음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나뉘냐? 눈 플러스 우 플러스 음이다. 그때 눈은 뭐? 어근. 웃도 어근. 아시잖아요. 명사 파생 접미사 접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른다면 어근끼리 결합하면 합성어, 어근의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인데 얘는 어근끼리도 결합하면서 접사가 결합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 합성어야 파생어야 고민될 수가 있다. 근데 1도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된다. 얘는 눈 플러스 웃음이다. 맞죠? 눈 플러스 웃음의 구성이다. 그럼 얘가 먼저 결합한다. 그럼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무슨 어? 파생어.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든 파생어가 만들어지든 새로운 뭘로 인정? 어근으로 인정해라. 이거 포인트고 이거 시험 문제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어가 된다? 합성어. 그래서 얘는 눈 플러스 웃음의 구성이다. 그러면 이 눈웃음을 크게 나누면 눈하고 웃음으로 나눈다. 이 단어를 크게 나눴을 때 각각의 것, 눈, 웃음 이게 뭐다? 직접 구성 요소다. 이거 과장 못하면 한 100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 1도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단 한번 볼까요? 쓴웃음과 같은 단어에는 접사음이 있으니까 이거 파생어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복합어 구분의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그죠?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두 구성 요소의 성격이며 2, 3차로 쪼갠 결과는 복합어 구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즉 여기 2, 3차, 1차 이렇게 잘랐죠? 2차는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2차 자른 게 이 전체하고 관련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즉 쓴웃음의 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단어도 웃음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맨날 들어드린 얘가 눈웃음인데 여기는 또 쓴웃음이에요.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뭘로 바뀐다? 어근. 하하 이거 참 제가 낸 문제 같네요. 그죠? 제가 낸 문제 같아요. 제가 맨날 강조해드리는 그거 그냥 그대로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뭐 단순하게 이거 근거도 그냥 눈에 보이게끔 냈잖아요. 그죠? 먼저 1번 보시면요.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 근데 이 문단 시작 보세요. 그런데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의 두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3,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돌연변이처럼 제3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화되어 나온 게 아니죠. 1번 X. 2번 20세기 초의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과 학력이었다? 그런데 거기 1문단 끝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와 농민, 양반, 부녀자, 그리고 근대적 독자층에는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 그럼 어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들도 막 섞여 있고 학력도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2번 X. 3번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도 외국 소설을 읽었다라고 실제 이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고 이 사람이 엘리트 독자층이죠. 정답 3번. 지금 유치한 수준이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4번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이런 언급 없죠. 그죠?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막 신분들도 막 섞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자고 이런 걸 추론할 수가 없어요. 5번도 보세요. 다음 기역 리을 중 어색한 곳 찾아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거 문장 수정 유형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비문학 유형 정리할 때 이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수정 유형은 문법적인 걸 고려하게, 문법적인 지식을 고려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문법 문제다. 그거는 뭐가 대체할 것이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 문제가 대체할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맥락상 수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유형은 비문학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맥락 잡으면서 맥락상 수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읽어볼게요. 소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앰프에서 강력한 저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청 주파수 대역에,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하한인 20Hz보다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청 주파수보다 낮으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1번에서 우리 몸이 흔들리지 않을 뿐 귀로는 저음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 그거죠. 이런 식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저 가볼게요. 우리는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을 초저주파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초저주파음, 소리 맞죠?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단데 2번에서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은 소리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이 문단 갑니다.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그러면 귀 안 들려야 돼요. 그죠? 사람은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만 헤르츠 이상이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죠. 왜? 디귿 앞쪽에 높은 주파수 영역에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사람과 동물은 가청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그래서 동물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개의 경우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5만 헤르츠 진동까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몇이었는데요? 2만 헤르츠잖아요. 그러면 개가 어떤 거예요? 더 넓다. 그래서 리을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넓다라고 해야지 4번처럼 좁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정답 3번. 6번 갑니다. 가라의 맥락 맞춰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순서 배열 문제. 이거 좀 스트레스 받는 학생분들 많으실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나올 거라고. 실제 기출들 보면 좀 쉬워요. 사설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실제 기출들은 좀 쉽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거 없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혹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 아시죠? 기교를 부리지 않는 방향, 그리고 받는 표현이 있는 방향,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가라를 맥락에 맞춰 적절하게 나열한다. 일단 나 아니면 다인데 당연히 나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접는 기기와 관련된 도입이 나니까요. 그죠? 그럼 나 다음에 가는 확정 받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뒤에 다냐 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에서 보면 LCD와 OLED 순서를 LCD 먼저 언급하고 있고 OLED를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에서 LCD 먼저 얘기하니까 라 그 다음엔 반면 OLED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 정답 2번이 된다. 뭐 너무 쉬웠고요. 7번 갑니다.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1번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특징을 통해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2번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은 동물을 분류하는데 서로 다른 기준이다라고 좀 전에 읽은 부분이죠. 그죠? 7번은 2번이고요. 3번 동물은 내온동물과 외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향온동물과 변온동물로 구분하는 기준보다 모호하다. 언급 없고요. 4번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보다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동물을 분류하는데 더 적합한 기준이 된다. 언급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8번 유사한 표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획득한다 얻는다.
니은 조절한다를 올린다? 안 돼요. 그 니은 위쪽에 보면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다. 그럼 그늘 찾는 건 체온을 식히는 거고 햇볕을 찾는 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온을 올렸다 낮췄다 말 그대로 하는 건데 올린다라고만 해버리면 맥락이 안 맞죠? 2번 정답. 그 다음에 디귿 구분한다 나눈다 리을 서식한다 산다 유치한 수준. 9번 갑니다. 추론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이집트 벽화에는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언급 없어요. 2번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마지막 문단 시작 부분 보세요. 이렇게 같은 인간을 표현해도 위기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이집트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죠. 2번 정답. 3번 이집트의 이상주의적 미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고 그리긴 그렸는데 고귀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린 거죠. 그죠? 1문단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평범한 일반인은 곧잘 이런 방식과 관계없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진 거예요. 4번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 형성을 하였다. 언급 없어요. 10번 기억 리을 중 문맥상 지시 대상이 같은 것만 묶인 것은 그랬어요. 기억 그들은 그 고귀한 사람들, 니은은 고귀한 사람들 플러스 평민이죠. 디귿은 평민, 리을은 고귀한 사람들이죠. 정답 1번. 11번 갑니다.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조선시대의 소설은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언급 없습니다. 그죠? 언급 없어요. 2번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한문 소설이 아니라 우리 1문단 가운데 정도보다 좀 더 아래 조선시대에 많은 한글 소설이 창작되어 읽혔지만 이를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던 당대 지식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문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 그거를 저급하게 여긴 거죠. 3번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가 쉽다라고 이 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한자에 비해 한글은 익히기 쉽고 그만큼 쓰기도 편해서 한글 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정답 3번이죠. 4번 조선의 필사본 소설 중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소수였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문단 시작 보세요.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은 필사본이 유통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것만 소수고요. 우리 조선에서 만든 한문 소설은 필사본 많이 유통됐다는 얘기예요. 12번 기억 리을 중 문맥상 가 옮겨 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필사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 4번. 1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문법 문제고 이거 자의성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글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 내용은 너무 쉬워요. 이 지문의 내용은 너무 쉬운데 이 지문만 읽고서 자의성이 이러니까 이 경우가 자의성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이거 공감하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3번은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추상성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실은 접근할 때 수월한 문제예요. 스트레스 덜 받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서 언급드리는 그런 내용 정도는 뭐 하자? 익혀두자. 그죠? 그렇게 한번 공부를 꼭 가보시라는 추천 한번 드리고요. 1번 갑니다. 같은 언어 안에서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이게 사과잖아요. 그럼 이게 대상이고 이게 그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얘를 사과라고 이름 붙이실 때 왜 사과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즉 얘를 지시하는 이 언어는요 필연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결합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의적으로 결합했다. 필연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결합했다. 이거를 언어의 무슨 성?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맨날 들어드리는 얘가 이거죠. 외국어의 존재는 자의성의 증거가 된다.
사과 영어로 애플, 뭐 일본어 링고, 중국어 핑거 뭐 이렇대요. 저도 학생분들께 배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러하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렇게 얘를 가리키는 말이 언어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은 뭐다? 얘의 이름이 꼭 사과일 필요도 없고 애플일 필요도 없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필연적으로 결합한 거면 다른 나라도 다 사과여야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다 다른 언어로 지시하고 있다는 건 얘랑 얘가 필연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즉 외국어의 존재는 자의성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 뭐예요? 방언이죠. 똑같은 단어를 놓고 A라고 표현을 하고 또 방언으로 B라고 표현하고 다른 지역 방언으로 C라고 표현한다. 이거 외국어의 존재랑 다른가요? 1도 안 다르죠? 그 정답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틀리다.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자의성, 뭐 역사성, 뭐 사회성, 추상성 이런 걸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언급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죠.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급 안 하고 있는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번. 이것도 문법 문제잖아요. 이거 제가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간단하게만 잠깐 살펴보면 우리 의와 관련된 발음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얘도 이걸로 드려요. 문이. 그랬을 때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적을 땐 이렇게 적는데 발음을 이거하고 이거 중에 뭘로 할 거냐. 참고로 둘 다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만 된다. 뭐라고 말씀드리냐. 의가 뭐를 끼고 있으면, 자음을 끼고 있으면 이로만 발음한다. 공식이었잖아요. 두 번째 요거 말씀드리죠. 요거 발음을 이거 중에 뭘로 하냐라고 했을 때 X 동그라미. 공식 뭐였냐? 동그라미까지 끼고 있는 온전한 글자 의죠. 이 의가 첫 번째 글자에 쓰였을 때, 첫 번째 글자에 쓰였을 때는 의로만 발음한다. 근데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동그라미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동그라미까지 끼고 있는 온전한 글자 의입니다. 얘가 두 번째 이하에 있을 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두 번째 이하에 있을 때는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이도 된다. 네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철수의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거와 이거 중 뭐가 되냐 하면 둘 다 된다. 얘 이름은 뭐다? 관형격 조사다. 관형격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애로 발음해도 된다. 이거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고요. 이거 맨날 말씀드리죠. 이거 어떤 공식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동그라미까지 끼고 있는 의가, 동그라미까지 끼고 있는 의가 첫 번째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로 발음해도 된다. 의도 되고 이도 된다. 그러니까 하, 느이사도 되고 하, 니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착각이 되면 이 니은이 넘어가니까 요렇게 되니까 의가 자음을 끼고 있네? 자음을 끼고 있으니까 이로만 발음해야 되니까 이거는 X, 이것만 동그라미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제가 조심하시라고 이 애까지 들어드리거든요. 딱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만약에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10초 컷 문제 아닌가요? 10초 컷. 그죠? 그리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그나마 문법 문제에서는 이 14번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학생분들이 현재 내리시고 있는 듯한데 어려울 것도 없죠. 그죠? 시간적으로도 이득 봤을 거고요. 그럼 1번 보세요. 꽃의 할 때 의가 뭐예요? 관형격 조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꽃의는 꽃의도 되고 애도 되니까 꽃의, 꽃의 둘 다 되는 거죠. 거의에서 의는 몇 번 공식? 3번 공식. 그죠? 한 가지 발음이 아니라 뭐 의도 되고 뭣도 된다? 이도 된다. 정답 2번. 이래서 10초 컷이죠. 4번 편의점, 한의사 다른가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편의점 두 개 다 가능하죠. 한 칸을 띄고 쓴다 해서 이건 띄만 되죠. 띄 왜? 1번 공식. 자음을 끼고 있으면 요것만 된다. 10초 컷. 15번 갑니다. 이게 논리형 문제인데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난도가 좀 유치하게 쉽게 낸 건 팩트예요. 허나 이 유형은 우리 예시 문제에서 주어졌던 유형이 아니라 민경채 스타일, 최소 민경채 7급 이상 또는 국가직 7급 또는 5급 PSAT 유형을 라이트하게 낸 거죠. 난도를 낮게. 그죠? 그래서 다양한 논리형 문제를 좀 접해보는 게 유리하다. 익숙해지시라. 그러면 당혹스럽지 않다. 여기서도 힌트 한두 개만 빠지면 이거 난도 올라갑니다. 힌트가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쉽게 놔줬기 때문에 이게 유치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출제 교수님께서 이러면 너무 유치한데 힌트 한두 개만 빼볼까 하는 순간 그 해에는 논리형 좀 불이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얘기하네요. 설명에는 다음 달 첫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 그때 한대요. 첫째가 아니라 셋째, 그죠? 셋째 나, 그죠? 넷째 목요일에 한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 선언은 둘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지금 맥락상 둘 다 해당하는 경우는 빠지는 개념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죠? 빠지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을 네모했고요. 그 다음에 병 뭐라고 얘기했냐?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그러면 개최하면이니까 뭐예요? 조건이죠.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이번 주 완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셋째 조건 이번 주 완료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마지막 정 뭐래요? 이번 주 완료해야 된대요.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건이 충족돼야 된다. 뭐 요게 충족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충족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이게 선언이니까 선언지 제거를 해야 되죠. 이 선언지 제거 이런 용어를 못 알아들으신다면 지금 논리 이론이 정립이 안 되신 거예요. 논리 이론을 먼저 간단해요. 이거 많지도 않아요. 정리하셔야 돼요. 선언지를 제거한 거죠. 이렇게 제거하니까 셋째가 남게 되고 셋째 여기가 전건이 참으로 성립하니까 요 후건이 참으로 성립해서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유치하게 나온 건 팩트예요.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힌트 한두 개만 조금 어렵게 빼고 조금만 꽈야지 했는데 과하게 꽈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요. 수능도요. 매해 출제 목표 난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미친 불, 어떤 애는 미친 물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건들려다 보니까 확 달라지는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도적인 의의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유형적인 의의도 꼭 가져가셔라. 이런 민경채 스타일도 출제가 되는구나. 16번 같은,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3번이에요. 목요일에 개최 안 한다. 부정 넷째. 그죠? 넷째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16번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일반적인 연역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먼저 가를 가보면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지거나니까 뭐예요? 연언이 선언이죠. 그죠? 인공지능 산업 쇠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가. 그다음에 나 인공 일반지능이 만들어지면이니까 지능 인공지능 만들어지면이니까 조건이죠. 그죠?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인간 생활 편리 동시에니까 연언이죠. and 직장을 잃는다. 그죠? 그 다음에 다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하면 쇠퇴하면이니까 조건이죠.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그러면 직장 잃음
동시니까 역시나 연언이죠. 동시에 세계 경제 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결론이에요. 따라서 이제 결론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선언 아닙니까? 우리 선언의 개념은요. 최소 둘 중에 하나가 참입니다. 둘 중 하나 이상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얘만 참, 얘는 거짓. 얘가 거짓, 얘가 참. 둘 다 참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 만듦 여기가 참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요거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인간 생활 편리, 직장 잃는다. 여기가 T. 만약에 이게 참이면요. 여기죠. 요게 T, 요게 T가 됩니다. 만약에 둘 다 참이면 요게 이 네 가지가 T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든 항상 참인 거. 항상 참인 거. 경우의 수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건 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도출 못하죠. 맞죠? 근데 얘는 항상 참이니까 결론으로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이거예요. 딱 요 수준이죠 뭐. 17번 유치빵빵 연결고리 문제죠.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갑이 출장 가면 갑 조건 출장 가면 을은 출장 가지 않아요. 부정 을.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 문제는 거의 100% 대우 쓰죠. 양쪽 부정 붙여서 바꿔야죠. 을 조건 부정 갑.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부정 을.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 부정 병. 요건 출장이 아니니까 특별히 적어볼게요. 휴가. 그러면 대우 적으면 병 휴가 조건 을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병이 휴가를 낸대요. 그러면 이거 낸 거를 참으로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요게 T니까 요게 뭐 T. 그럼 요게 T니까 요게 뭐 T. 그러면 결론 뭐 갑은 출장 안 가야 되겠네요. 1번 정답. 요 수준입니다. 끝. 18번.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일단 지금 18번 지문이 도시 이외 지역의 초중급 교사가 부족하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교사 연봉을 10% 인상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럼 이걸 강화하는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죠. 지지하는 내용. 1번 A국은 정부의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필자가 교육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육 환경에서 별 차이가 사실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2번 A국에서 도시 이외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추더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는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 교통시설 부족이 뭐예요? 사회 기반 시설 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월급이 적더라도 딴 곳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니까 이런 걸 확보해야 된다. 강화시키는 거죠. 정답 2번. 3번 A국과 유사한 상황이던 B국에서는 교사 연봉을 5% 인상한 후 도시 이외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연봉만 올려도 해결된다면 이 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연봉 10% 올리는 거 그걸로 안 돼.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 확보해야 돼. 이런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연봉 올린 것만으로도 해결되던데 하면 약화되는 거죠. 4번 A국과 유사한 상황이던 C국에서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 이후에 도시뿐 아니라 도시 이외 지역에서 교사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교사 연봉 10% 인상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에 해당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주면 이 글은 그래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 약화시키는 거죠. 정답 2번. 19번. 일단 가운데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 정상과학 시기에 머물러 있는 과학 분야는 과학자 모두가 제각기 연구 활동을 합니다. 제각기 연구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맨 끝에 가보세요.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쿤의 진단이다. 그러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전 정상 과학 시기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분야가 연구 방향 및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인 거죠. 그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이 틀린 이유는 1번에서 패러다임이 교체된 적이 있지만 패러다임이 교체됐다 그러면 이미 정상과학 시기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패러다임이 교체되는 중이고 3번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있다. 이 말은 뭐다? 정상과학 시기를 거쳤다는 얘기가 되니까 1, 2, 3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 없고 그 말은 뭐예요? 정상과학 시기에 간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20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스위치를 누르는 일을 살인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 은주는 보온과 견해를 같이 한다. 맞죠? 그죠? 그죠? 네, 맞죠. 스위치를 누르면 살인이라고 보온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생명의 가치를 수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영민은 원론적으로 보온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 영민 시작 부분 보세요. 생명의 가치를 수량할 수 없다는데 원론적으로 나도 동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번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소연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맨 위에 소연 보시면 이런 경우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소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요, 소연도 그렇게 하죠. 소연 두 번째 줄 나는 스위치를 눌러서 한 명이 죽더라도 5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거야. 그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조치 아니겠어? 유치한 수준의 문제니까 간단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 졌는데 제가 해설은 일부러 이번에 조금 자세히 할까 아니면 가볍게 할까 고민했는데 가볍게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유치한 수준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마도 우리 학생분들 제가 해설하는 부분들 많이 건너뛰면서 보시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 질문이 더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공부 계획 잘 짜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점수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